여러분, 딱 2달 사이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38% 넘게 폭증했습니다. 1월에 5만 6천 건이었던 게 4월엔 7만 7천 건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매물들, 집값을 실제로 끌어내릴까요? 아니면은 또 다시 증여로 빠져나가고 오히려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를까요? 저도 처음엔 매물이 쏟아지면 당연히 집값 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파고들수록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정부가 어떤 칼을 꺼냈는지,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실수요자는 지금 사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핵심은 3가지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2번째,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차단. 3번째,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확대. 이 3가지가 따로따로 나온 게 아니에요. 거의 동시에 연달아 터졌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4월 17일, 바로 어제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혔어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 대출이 2조 7천억 원, 건수로는 1만 2천 건입니다. 이 대출들, 이제 연장이 안 되면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요. 마치 은행에서 갑자기 이번 달까지 다 갚으세요 라는 통보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팔 수밖에 없죠. 그리고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세를 면제해줬는데 그게 딱 5월 9일에 끊겨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장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팔면은 기본 세율의 20에서 30%포인트가 추가로 붙어요. 3주 남은 겁니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 압박까지 더해졌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했고 대통령은 SNS에 직접 이렇게 썼어요.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냐? 팔지 않으면 세금으로 짓누르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모두에게 팔아라는 신호가 동시에 켜진 겁니다. 그러면 이 압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뜯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대출 받고 세금 올리면 다 집값 떨어지겠네 라고 단순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메커니즘을 보니까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대출 압박부터 봅시다. 다주택자가 수도권에 집을 2채 갖고 있어요. 그 집들 담보로 대출을 받아뒀는데 이제 만기 연장이 안 됩니다. 선택지가 딱 2개예요. 원금을 한꺼번에 갚거나 집을 팔거나. 현금이 충분한 사람은 버팁니다. 그런데 대출에 기댄 사람은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금매로 나오는 겁니다. 마치 가게 월세가 2배로 뛰었는데 매출은 그대로인 자영업자가 결국 가게를 내놓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에 재개되면 그 이후엔 팔고 싶어도 세금 폭탄 때문에 못 팝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팔아 3억 차익이 났을 때 지금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5월 9일 이후엔 중과세율이 붙어서 세금이 크게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딱 5월 9일 전까지가 다주택자 입장에선 그나마 싸게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저 매물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거주 1주택자 압박은 조금 다릅니다. 부산에 살면서 서울 반포 아파트를 106억 원에 현금으로 사둔 경우 요게 정부가 정조준한 대상이에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 서울 핵심지 집을 갭투자로 묶어둔 거잖아요. 정부는 이 사람들한테 보유세를 더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면 공시가 17억짜리 집 기준으로 세금이 1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뜁니다. 87% 증가예요. 거기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까지 검토 중이에요. 갭투자의 핵심이 전세를 끼고 사는 거잖아요. 전세 보증이 막히면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그러면은 갭투자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한마디로 팔지 않으면은 버티는 비용을 계속 높이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압박하면은 진짜로 매물이 쏟아질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역사를 꼭 봐야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이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강화하고 종부세를 올리고 대출을 죄었어요. 지금이랑 순서가 똑같습니다. 양도세 먼저, 보유세 나중.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매물이 쏟아졌을 것 같죠? 아니었어요. 2017년 주택 증여 규모가 5조 4천억 원이었는데 2021년엔 24조 2천억 원으로 폭증했어요. 3점 5배가 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자녀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세금 내느니 증여세 내고 가족한테 주겠다라는 선택이었죠. 마치 식당 주인이 장사가 안 되자 가게를 팔지 않고 자식한테 그냥 물려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집값은 어떻게 됐냐고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방은 약보합이었고요. 이게 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 연구에서 나온 결과예요. 규제가 강할수록 사람들이 좋은 입지의 집 한 채에 집중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해진다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투자 가치 낮은 지방집을 팔고 서울 핵심지 한 채를 더 꽉 쥐는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집값은 전체적으로 내릴까요? 서울 핵심지는 오히려 오르고 경기 외곽이나 지방은 더 떨어지는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선 가장 원하는 지역이 더 비싸지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이런 부동산 정책 분석과 실수요자 전략, 앞으로도 계속 다룰 예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집값이 얼마나 빠질지 지역별로 봐볼게요. 먼저 서울 핵심지, 강남 서초, 용산 같은 곳들이요. 여기는 솔직히 단기 급매가 나와도 가격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수요가 워낙 탄탄하거든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 자리를 실수요자나 똘똘한 한 채 수요자가 받아가는 구조예요. 오히려 전문가 64%가 5월 이후 집값이 3%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단기 급매 소화 후 반등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거죠. 반면 경기 외곽은 다릅니다. 평택, 이천, 파주, 고양, 일산 같은 지역은 이미 가격이 내리막이에요. 여기에 다주택자 급매까지 더해지면 낙폭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지방광역시는 지역마다 달라요. 울산은 올해 누계 기준 1.29% 오르면서 지방광역시 중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반면 다른 지방 도시들은 수요 기반이 약해서 매물 압박이 오면은 취약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집을 사려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15억에서 25억 원 사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구간에서 다주택자 급매가 집중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간이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구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정부 정책이 효과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론도 분명히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매물 출회 효과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도 세금 압박이 강해지자 사람들은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했어요. 지금도 현금 여력 있는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비거주 1주택자 규제가 억울한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집이 있는 경우, 학업이나 요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까지 투기꾼으로 묶어서 규제하면은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박갑수 건국대 겸임 교수는 보유세는 이미 다른 나라 대비 높은 편이라 더 올리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 보유세율이 GDP 대비 1.0%로 OECD 평균 0.91%를 이미 넘고 있거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역설인데요. 규제가 강해질수록 좋은 입지 집값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 가치 낮은 집을 팔고 서울 핵심지 한 채에 집중하는 흐름이 강해지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은 더 비싸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반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책 효과가 있냐 없냐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단정 짓기 어려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수요자 여러분, 지금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집을 찾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야 해요. 첫 번째, 서울 핵심지 15억에서 25억 구간을 노리는 분, 지금 이 순간이 실제로 기회일 수 있어요. 5월 9일 이전까지 다주택자 급매가 집중 출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매물이 지금처럼 7만 7천 건 수준으로 쌓여 있을 때 협상력이 생기거든요. 5월 9일 이후에 절세 매물이 소진되면은 다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될 수 있어요. 전문가 64%가 5월 이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매 물건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볼 만한 시기예요. 두 번째, 경기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를 보고 있는 분,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 지역들은 다주택자 급매가 추가로 나오면은 낙폭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 전세로 살고 있는 분, 주의하셔야 해요.
다주택자 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전세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집주인이 대출 갚으려고 전세를 빼거나 아예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한마디로 서울 핵심지 실수요자는 5월 9일 전 금매 탐색이 유리하고 외곽 지방은 더 기다리는 게 낫고 전세 세입자는 지금 당장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는 지금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모두에게 세 방향으로 동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대출 만기 연장 차단, 양도세 중과 재개, 보유세 강화. 그 결과 서울 아파트 매물이 두 달 새 38% 넘게 늘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압박이 강할수록 매물보다 증여가 늘었고 서울 핵심지 집값은 오히려 올랐어요. 지금도 그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전반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조심해야 해요. 서울 핵심지는 당일 급매 후 반등, 경기 외곽과 지방은 낙폭 확대라는 양극화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에요. 실수요자라면 내가 원하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서울 핵심지 노린다면은 지금 2, 3주가 기회일 수 있고 외곽이나 지방이라면 서두르지 말고 더 지켜보는 게 맞아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신 부분이 어디였나요? 지금 사야 한다 쪽인지 더 기다려야 한다 쪽인지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